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최근에 있었던 재판 문제, 증인신문 재판,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고 했었죠.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재판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지금 문재인 양산사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지, 자, 그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이 증인신문 재판에서 드러난 혐의들은 중대하고 향후 문재인 관련 수사에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장이자 친인척 관리팀장이라고 불렸던, 그동안은 신 씨라고 했었는데요. 재판이 공개되면서 신우석이라는 게 알려졌죠. 현재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신우석. 그런데 신우석 이 공판에 재판부가 지난 5일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도 참석을 통보하는 결정서, 통보서 이걸 발송을 했는데 문재인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당시에 참석했던 피고인은 대상자는, 참석 피고인 대상자는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변호인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뭐 피의자 변호일 수도 있지만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 그리고 피의자, 법적으로는 이렇게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증인신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판부가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를 사실상 한 거죠. 피의자 문재인으로 보고 그 참석 대상자로 보고 참석해라, 출석 통지서를 보낸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피의자 문재인으로 보고 출석을 했다는, 출석을 통보했다, 요청했다는, 네. 출석해라 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일단 의미를 부여하나요? 자, 이제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단서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네.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야, 검찰이 수사를 늦게 했지만 제대로 했구나라고 느껴지는 엄청난 지금 그 범죄 행위가 지금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하죠. 자, 공판적 증인신문은 증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소환했는데 몇 번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 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증인 신문을 지금 못하고 있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공판 과정에서 있는 것과 똑같은 어떤 효력으로 이 증인의 신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재판부가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게 죄가 될까? 이 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될까? 이걸 봐요. 이게 범죄 행위가 안 되면 공판, 형사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런 고려 없이, 그래, 알았어. 그냥 증인 신문할게가 아니에요. 그러면 증인 신문을 받아들였다는 건 무슨 뜻? 바로 재판부가 검찰이 지금 이야기하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피의자가 누구? 문재인. 문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라든지 조현옥이라든지 또 박석호 당시 타이사젯 대표, 그 다음에 이 이상직까지 4명이 이번에 범죄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피의자라고 적시했으니까 이 사람들 기소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공판전 증인신문이 가능해진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방어권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질문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재판이 내가 피의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의 불리한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듣고 실제 재판에서 방어를 해라. 너희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방어할 기회를 주겠다.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다루기 전에 이 부분 살짝 한번 터치를 하고 갈게요. 신우석의 직책을 보니까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특별감찰 반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친인척 관리팀장도 맡았어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도 좀 상충된 직무 부분도 보이는데 어떻게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 다 비슷하긴 그러니까 다 똑같긴 하지만 청와대마다 약간 그 정부마다 다르잖아요. 이제 대통령마다. 그래서 그쪽에 실제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하고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이 사람이 특별감찰반이라고 한다면 대개는 경찰이나 검찰 출신으로 그렇죠. 써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당직자예요. 김
김진애라고 지금 의원, 옛날 의원, 전 의원, 네. 도시 무슨 건축 뭐 전공했던 용산에서 당선됐던 네네네. 네. 그 김진애 의원 보좌관 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꽤 오래전에 그래갖고 뭐 계속 당직만 맡았던 보좌관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왜 특별감찰반장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특별감찰반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이제 한 6급 뭐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온 사람, 경찰에서 온 사람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사람이 그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대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반장 이렇게 부르는 정도였고 실제로 맡은 역할은 친인척 관리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친인척을 견제하고 늘 견제한다는 거 혹시나 그런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끔 그 상황들을 늘 체크하고 보고를 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실제 가서 워닝도 하고 하는 일을 할 때 사람 그 직책이 친인척 관리였대요. 근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 감찰반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내부에서 특별감찰반이라고 이제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좀 나중에 한번 좀 더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네.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부부가 수사 재판을 받을 당시에 조국을 향해서 이런 얘기했었죠. 그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네네. 예. 근데 앞서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이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되어 있는데 가장 조국에게 무엇을 빚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외에도 서창호 씨 이런 특혜 취업 특혜, 문다혜 금전거래, 김정숙과 관련된 각종 의혹 결국은 문재인 가족의 비리 관련된 부분은 민정수석은 사실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조국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치려고 하면 민정수석이 공개적으로 칠 수 있었다. 그런데 조국이 입을 닫자 그래 너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자 그렇게 추정이 가능도 하죠.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재밌어져요. 자 신우석이한테 검찰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밝혀진 건 이거예요. 자 신우석이한테 신우석이가 누구한테 보고했냐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의 어떤 내용들은 행정관에 불과해요. 선임행정관이 있었어요. 근데 선임행정관을 제끼고 누구한테 보고 백원우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백원우한테 보고했다고 검찰이 얘기를 했죠. 예, 검찰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뭐 증거를 찾았겠죠. 정황을 확보했다 이랬죠. 자, 그런데 여기에 조국 얘기를 해보죠. 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서창호를 알지 못한다를 사위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조국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무능하다. 그냥 허수아비 민정수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거나 아니면 나는 입을 다물겠다. 알지만 입을 다물겠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 백원우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진짜 백원우한테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조국이 실세가 아니었구나. 백원우가 확실하게 의원 출신의 비서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백원우가 실세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아니라 실제로 알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다라면 조국은 굉장히 영악하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조국은 이거를 임종석이나 문재인한테라도 넘기려고 한다. 문재인이 지금부터는 빚이 아니지.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고 그걸 차단했다거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검찰이 어떻게 물어요? 너는 조국한테 보고를 했니? 임종석한테 보고를 했니? 라고 물어요. 백원우한테 보고한 건 알고 있어. 알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는 조국한테 직보했어? 임종석한테 직보했어. 여기서 조국은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임종석이 했거나 했겠지. 라고 지금 선을 긋는 거고 나부터 살고 보자. 인 거고 임종석도 황당할 거예요. 임종석이 지금 떠듬떠듬 거리잖아요. 뭐 경찰 가서도 그 다음에 나와서 자기의 얼굴을 안 드러낸 건 당황한 얼굴을 안 드러내려고 했겠죠. 이번에 이 건과는 소환됐잖아요. 어찌됐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상당히 정교하게 검찰이 가고 있구나. 왜? 이제 몸통 확실하게 가겠다. 몸통 잡겠다라는 얘기고,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제가 진도 나갈게요. 네. 이상직과 85차례 전화를 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85차례요? 예, 예. 22회로 지금 나왔는데 그게 또 추가로 계속 아니, 나오고 있군요. 그게 아니고, 예. 자, 2019년부터 2020년이에요. 1년 동안 전화를 직접 건 게 22회는 뭐냐면, 이 신우석이 이상직한테 전화 건 게 22차례. 건 게 22번이고, 그 다음에 예. 이상직이 신우석한테 전화 건 게 63회예요. 60. 그러니까 합쳐서 85회를 서로 얘기했고, 예.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이상직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그날 전화를 해요. 신우석이한테. 그렇죠.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당한 날. 청와대의 SOS 그게 이제 신우석한테 전화를 건 거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초가 있잖아요. 자, 이상직 정도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었지. 19대 때. 20대 때 안 되고 21대 됐으니까. 19대 때 국회의원이야. 근데 이상직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네. 그건 뭐야? 이게 언제부터냐면 곽상도 의원이 태국 얘기 하기 시작한 게 2019년인데 그때부터 통화를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신우석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상직이 나 살려줘 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유동규가 압수수색 받은 날 누구한테 전화해요? 정진상한테죠. 그럼 정진상의 역할? 네. 그러네요. 아니 똑같이 왼팔 오른팔 중에 하나. 내가 바로 전화해갖고 내 말을 위에 보고해서 나를 살려줄 사람한테 전화를 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위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거나 회피했거나 네가 알아서 살아라 했거나 어쨌든 신우석의 역할은 이렇게 이상직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상직과 연결돼 있다는 거는 그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기획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상직과의 관계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날 거다, 이제. 이상직이 혼자 나갔잖아요. 네. 혼자 영상으로 이번에 피의자인데 그렇죠. 네 사람 중에 혼자 갔잖아요. 네, 교도소에서 영상 재판을 했다고 그랬죠. 자기와 어마어마하게 관련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85차례나 자기가 다급할 때마다 전화가 왔고 나 살려줘. 곽상도와 그거 재밌네요. 지금 85회 저는 22번만 알고 있었는데 그건 신우석이 이상직한테 전화했던 통화 횟수고 63회는 이상직이 신우석한테 전화한 통화 횟수 85회. 여기에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있다고 하죠. 네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네. 근데 이상직이 압수수색 당했을 때 청와대 나 압수수색 당했어. 이거 좀 어떻게 조치해줘. 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게 신우석이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신우석이 지금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당에서 사실은 당 일반적인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직책이 보통 어떤 직책으로 보통 보나요? 아니요. 선거를 앞두고는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일대가 다 제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다 있고 조직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거만 있으면 사무총장이 갑자기 당 서열 1위가 돼. 거의 2위가 돼. 당 서열 1위는 대표니까. 원내대표를 제치고 1위가 될 수 있어요. 왜? 모든 권한이 다 집중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제가 사무총장을 하는데 사무총장이 황현선 씨예요. 예. 그분이 뭐 했냐면 민정수석실에 선임행정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조국의 비서실장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럼 다 민정수석 사무총장,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출신이고 사무부총장 신우석도 조국혁신당 지금 사무총장도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옆에 가장 당의 주요 직책의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민정수석실의 선임행정관, 행정관을 두고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이 그 청와대 시기에 가장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룬 사람들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 조국혁신당을 지금 껴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창호 씨를 모른다고요? 조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죄일까를 우리가 그 견적이 나오는 거죠.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기가 차단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부적격자를 지금 해준 거잖아요. 예. 문재인이. 근데 이 부적격
했던 사람을 해줬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검찰이. 근데 조현옥한테는 어느 정도 진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관여했던, 심사를 했던 사람들한테도 좀 받고, 경쟁자, 이상직과 경쟁자 2명한테도 증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적격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 이쪽 방어를 하는 쪽에서는. 근데 재미있는 건 조국 혁신당에서 논평이 하나 나왔어요. 부적격한 건 맞다. 누구 입에서 나왔겠어요? 얘네들 입에서 이 사람들 입에서 나왔지. 그렇군요. 하나 더 이제 증인신문 재판에서 나왔던 문제 하나 좀 더 살펴볼게요. 예. 이 신우석 씨가 당시 앞서 얘기했던 특별감찰반장이면서 친척관리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이에 검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태국에 가서 부동산 매입 등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확인했다. 증거로 확보를 했다 또는 정황으로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확인했다. 그리고 다혜 씨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국해 면담까지 한 사실도 있다.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실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신우석 씨가 사실은 간단히 문다혜 씨 가족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것만 한 게 아니라 태국 이주 과정 그리고 사건이 터져서 이상직의 압수수색을 받을까지 전 과정을 지금 사실은 아는 키맨인데 이 키맨이 보고 체계를 볼 때 쭉 관련된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겠죠. 그러면 이 신우석이 지금까지는 입을 열고 있지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정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 하고 지금은 참고인이잖아요. 지금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리라고 보세요? 아니 이게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에 답이 있어요. 예. 변호사가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가 예. 증언 거부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유를 대요. 지금 증인으로 불렀으나 검찰이 질문하는 어떤 패턴을 보니까 피의자로 곧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증언 거부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곧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피의자로 지금 피의자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구나. 왜? 지금 범죄의 어떤 이 구성상 실제로 위에서 누가 당신한테 시켰냐를 계속 묻고 있잖아요, 검찰이. 예. 그런데 누가 시켰다라고 대답을 하면 자기는 형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예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공무원 직제상 시키면 시킨 대로 내가 해야지. 그럼 저 사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를 적시해야 되잖아. 조국이 시켰어요. 문재인이 시켰어요. 지금 임종석이 시켰어요. 그 얘기를 못하겠다. 그럼 못하면 어떻게 돼? 너는 지금 이 증거상 이 사람이 수행한 건 맞잖아요. 네. 자기가 업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업무 이외의 일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의 딸을 위해서. 그러면 이건 뭐야?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엎었을 거냐? 아니면 누군가를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 한 대로 난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 기로인데 증언을 한다는 건 후자. 누군가를 지목하고 아니 조국이 시켰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고 증언 거부를 한다는 건 내가 피의자가 될 거 뻔히 압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이 증인신문 재판에서 검찰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지금 확인됐고 저희가 압축적으로만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양의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70개의 질문. 예, 79개 정도 질문했는데 그중에 인적사항이나 기본적인 것은 진술을 했습니다만 75개를 답을 안 했다고 지금 네네. 알려져 있는데 그 이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도 많이 보고됐지만 문재인 양산 사저에도 그 비서들이 있으니까 보고를 자세히 했을 거잖아요. 지금 양산 분위기, 문재인 지금 상황 어떻게 분위기 어떨 것이라고 보세요? 얼마나 잘 박혔으면 그 평산 책방에 40대 그 여직원이 어떤 진짜 정신 이상이라고 제가 표현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폭행을 저질렀대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거 수사 제대로 해달라 정도 그 보상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직원을 위해서 가야지. 이거를 바로 정치적 음모다.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라고 부르짖어요. 이유가 뭐예요? 쫄리기 때문이다. 쫄리다. 완전히 지금 쫄려 있다. 이 재판 이후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정치적 음해론으로 이 폭행 사건을 지금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간다는 이유 그리고 지금 문명 동맹 솔직히 얘기하면 문재인이 쪽팔린 얘기죠. 지금 김경수도 돌아와. 그다음에 예. 친문 27명이나 있어. 뭐 언론에서 막 이렇게 야 이제 이재명과 대항할 수 있어라고 다 이렇게 또 밑밥 깔아놨는데 내 목숨이 중요한데 뭐 그게 뭐 중요해 하고 이재명과 손잡고 잘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쫄리면 저러겠습니까? 예. 오늘 이중근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한 항소심 재판 구형 상황 그 내용 살펴봤고요. 문재인 일가 여러 상황들을 좀 살펴봤고 증인 신문 재판 지금 상황 가장 중요한 수사에 초점이 될 만한 상황들 좀 짚어봤습니다. 이중근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